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에는 복잡한 뉴스 속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진행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으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제안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시점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는 중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성비위 사태 내용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당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전국 현안들 4분의 패널들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4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 주실 분들은 샵 9730으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는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설이 있었죠. 먼저 오늘 송 원내대표의 발언 4글자를 인용을 했습니다. 혼용무도,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100일을 평가했는데요. 먼저 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어제 정청래 대표 연설도 그렇고 오늘 송원석 대표 연설도 그렇고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을런지 좀 걱정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좀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의 연설에서 모두 정치개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지금 양극화라든가 또는 구조개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되는 게 이 정치 과정이고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러려면 국회가 제대로 구성이 돼야 되고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양당 대표 연설에서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인들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만 한 것이 아닌가. 특히 국민의힘 대표 연설을 보면 입법 복주의 우려에 충분히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 공감을 얻어내려는 노력이 좀 크게 뒷받침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이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이 집권 측에서도 반성해야 될 만한, 또 한번 생각해봐야 할 만한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주목하지 못했던 점은 좀 아쉽지 않아 생각이 되고, 특히 네. 연설 과정에서 어제 오늘 이런 해프닝들이 오히려 정말 주목을 받아야 될 문제보다도 앞서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네. 월요일 여야 대표회동 대통령과 가질 때만 해도 좀 훈훈했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도 상당히 날쌘 또 평가 반응이 나왔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 점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야 협치는 어차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회동이 있었고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독 회동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구조적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도 내란 세력,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 일단
내란 위헌 정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물론 전제는 달았습니다만 야당으로선 발끈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 이런 거야 뭐 숱하게 해온 얘기니까 뭐 진부한 얘기고 저는 이 여당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당이 말이죠. 제일 일단 핵심은 여야의 대치 핵심은 일단 이 야당이 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말이죠. 적어도 내란 그리고 탄핵 계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프겠지만 인정을 좀 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혼용부도라는 거 이게 혼군 용군이라는 얘기예요. 혼군은 우리가 가끔 역사 소설 보잖아요. 연상군 이런 사람이 혼군이에요. 어지러 혼자. 이건 엄청나게 정말로 불명예스러운 얘기예요. 단순하게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 혼군과 용군이 무도하다. 무도는 천지무도 논어에서 나온 얘기예요. 혼군과 용군이 천지를 무도하게 하고 있다. 이것의 약자가 혼용무도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센 얘기예요. 단순하게 대통령이 못한다. 뭐 입법 독재다라는 차원과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 제가 쭉 정치권의 여러 얘기를 들어봤지만 이렇게 센 얘기를 처음 들어봐요. 한자 성어긴 한데 혼용무도는 이건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비유적으로 정치적 레토릭으로 하기에는 너무 셌어요. 이거는 저는 대통령실 한마디 해도 될 정도의 말인데 네. 아주 작정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송원석 원내대표. 이렇게 되니까 여야가 뭐 어차피 자기 갈 길 가는 것이고 강성 지지자들 보면서 가는 건데 그렇더라도 발언이 너무 강했다. 네. 이 완전히 대통령을 혼군으로 완전히 멸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완전히 강대강 대치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도 얘기를 했는데 강전희 변호사 어떻게 보시는지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개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 연설 내내 민주당 측으로부터 또 고성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황은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같이 회담을 할 때만 해도 어쨌든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여당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좀 내어주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야당의 의견도 경청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정청래 대표의 이 연설 내용을 보면은 협치라는 내용은 단 한 번도 그 문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란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했었던 이 표현들을 저는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당 대표가 아니라 날선 야당 대표 같은 모습을 정청래 대표가 먼저 보여줬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다면은 계속 뭐 협치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러한 표현을 지금 말씀하신 세다는 표현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쓰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센 표현을 저희는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들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이제는 사법부까지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서의 우려는 저는 국민들께서 많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입법 폭주도 예상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좀 협치는 대통령과의 만남 그때 잠시뿐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강전희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격하게 발언하기 때문에 야당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두 양당 이제 정청래 대표랑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 연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청래 대표는 협치라는 말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말 자체는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간청컨대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 세력과 절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태부족하다라는 이제 비판과 일갈이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네. 오른쪽으로 아주 강성으로 가고 있다는 이 현실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연설은요. 그 내용 자체에 공감이 좀 안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를테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멸칭에 가까운 홍군이란 표현을 지금 나라가 어지럽기 그지없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게 다 엉망이다라는 취지의 말은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대별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정청래 대표가 협치도 이야기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지만 송은석 대표의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냥 공감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연설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연설에서 정 대표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26번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외에도 이제 국민을 향한 또 해상 가능성을 언급하게 됐습니다. 일단 최 교수님께 먼저 하나 좀 확인하면 교섭단체 연설은 원래 원내대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대표가 해도 무방한 겁니까? 원내 교섭단체니까 원래는 원내대표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네. 그게 관행적으로 대표가 많이 해왔어요. 원내 교섭단체니까 지금 당이 이제 국민의힘도 당이고 민주당이 당인데 이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20명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 교섭단체 대표는 사실 원내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니까 만약에 대표가 원외면 대표는 할 수가 없죠. 아하.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니까. 근데 예.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원내 교섭단체로서 원내 대표가 해도 되는 것이고 대표가 해도 되니까 별 이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로서는. 연설 내용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내란과 또 관련된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또 등장하긴 했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청래 대표의 언어가 과하긴 과해요. 야당을 자극시키기 충분한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돼요.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는 지난번에 얘기할 때 대표 취임 일성이 그 내란 정당과 악수하지 않는다였던 거 아니었어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이게 대단히 자극적인 발언이었는데 전제는 있어요. 근데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한 이라는 전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 본다면 별로 나무랄 게 없다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모든 구성원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친한계들도 있으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단순히 강성이라는 걸 떠나서 어쨌든 국민이 파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 게다가 김건희 씨는 지금 그야말로 오늘 보니까 또 딴 게 뭐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롤렉스 시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의혹이긴 합니다만 그림 얘기 나오죠. 귀걸이 목걸이는 헷갈려서 열거하기도 어려워요. 그다음 이 자체가 내란은 아닙니다만 같이 연동돼 있다고요. 그럼 이 자체에 대해서 반성한 메시지가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조금 스탠스를 바꾸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강성당원에 다시 소구한 듯한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당내 사정인 한데 우리 강진애 대변인 계십니다만 뭐 지금 패널로 나온 사람 중에서 조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여당에 대해서 또 야당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뭐 출연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당내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떠나서 이렇다면 이거는 정당으로서 과도하게 내란에 자기 스스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란 프레임에. 보기에 따라서 역설적으로 본단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강성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계속 이제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 하는 거예요. 정치 집단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 벗어날 명분이 있잖아요. 네. 과감하게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우리 절연한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그거 왜 못합니까?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 이런 얘기 못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긴 하셨는데 앞으로도 정청래 대표는 계속 국민의힘을 향해서 요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절연.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라고 하는 요구.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게 뭐 정청래 대표의 그 존재 기반이고 존재 의의라고 규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만이 할 수 있는 언급이고 스탠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건 이제 이런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는 정치적 부담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와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목표가 어긋나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 이재명으로서의 성공을 지향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어떤 정치판에 대한 이 접근이 과거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이재명의 접근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성공 모델의 전형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따라가는 모양새가 된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목표는 아마 그 이재명의 정치적 목표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 과거사를 보면 이 진보계열 정당들은 당청 관계에서 이 대통령보다는 이 당이 좀 더 이 좋게 얘기하면 적극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 때문에 이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이것이 이제 권력의 실패로 또는 권력의 그 교착 상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험들을 보면 예. 그럴 전초가 지금 상당히 빨리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특히 당원 주권주의로 포장된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 연설에서 보면 당원 주권주의, 국민 주권주의 얘기하는데 국민 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까지는 아직 진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당원 주권주의는 통한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그 영역의 확대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나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관계 특히 이건 뭐 정규재 전 그 주필이나 또는 그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 지적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리스크가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님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엇박자가 난다라는 것은 뭐 이따가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먼저 궁금한 것은 이 정청래 대표의 내란 세력 저런 요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건 뭐 아마 정청래 대표의 기준에 부합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그 사과하고 반성하는 부분의 모습을 어느 정도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청래의 기준을 국민의힘이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거고 네. 결국 우리 최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이 프레임으로 내년 지방선거 앞에까지 가는 게 가장 현재로서의 가장 단기적인 정책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흔들 수 있을 것이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그 유리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는 거죠. 예. 장 변호사님, 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어제 연설에 대해서 유튜브 강성 지지층을 향한 쇼츠용,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짧은 동영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쇼츠용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의힘 연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어를 잘 하고 귀에 들리는 데 있어서는 성공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평가를 하는 게 뭐 본인한테도 그렇고 개혁신당의 자산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항상 뭐랄까 단편적이면서 평론가적 지위에서 이렇게 비판에 능한 정치인의 모습을 다시금 되새겨주고 있다. 뭐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이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어제 연설할 때 국민의힘에서 망언이 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고 연설에서 이야기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을 한 의원도 지금 특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조사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맥락으로 이야기한 것이 맞다면 저희도 어쨌든 사과할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아마도 뭐 국회 윤리위에다가 올린다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어느 정도 있게 되지 않을까. 최근에 각 당에서 상대방 의원들에 대해서 제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 윤리특위 자체가 아직도 구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서로 간에 여야에서 조금은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의원들이 어쨌든 국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윤리특위가 왜 구성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의원들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또 대치 국면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윤리특위 제소,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막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되면 지난 월요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났던 것이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거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노상원의 수첩에 나온 이 얘기는 뭐예요? 다 잡아가두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심하게 여기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배로 어떻게 해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죠. 연평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나왔었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의원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누구라고 저는 특정하지는 않겠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게 아마 그 내심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하게 보여주기용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머리에 툭 튀어나온 말이라는 게 이게 평소의 의식, 평소의 생각이 그대로 튀어나온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 역사의식, 정치의식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여당의 과도한 무슨 예를 들어 자신들이 보기에 특검법 개정이라든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되고 내란 특별재판부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할 수 있죠. 예. 법리적으로. 근데 이건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비상계엄 지난해 그 불법 무도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그건 당연히 규탄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반적인 건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극우 우파, 극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들이 처음에 끌려가다가 지금 같이 동일시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계속 내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제는 만약 정말로 국민의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다수가 기류가 이렇단 말이죠. 그런 정당은 해산해야죠. 해산되는 거는 원래 정당은 선거에 의해서 소멸되고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해요. 지난번에 뭐 진보정당 통합진보당이 이런 있었으면 바람직한 건 아니죠. 현재에 의해서. 근데 아무튼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이게 만약에 전 그 국민의힘 내부를 모르겠는데 당내 주류의 기본의 생각이라면 이런 정도는 위헌돼도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볼때 이거는 반드시 얘기를 해서 이거는 단순히 비판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이들의 생각의 명징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다른 문제 뭐 일단 민생 경제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기존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게 기본적으로 지난해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행태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야가. 어디가 지지를 받겠어요. 여당이 아무리 강수로 나가고 비판할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야당이 비판할 수 없는 이런 구조다 이런 게.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박명 교수께서 이 부분을 제기해서 장유미 변호사께 여쭤보고 다시 또 박 교수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개혁엔 골든타임이 있다면서 일각의 속도 조절론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최근에 상당히 좀 여의도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엇박자가 난다. 두 사람이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서로의 어떤 목표가 다른 것 같다. 이른바 이제 갈등설, 엇박자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장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일단 목표는 동일한데 가는 그 경위와 방법에 있어서 사실 정부의 언어와 정당 정치인의 언어는 간극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그 간극이 갈등이라고 칭할 정도로 상당히 그 진폭이 넓고 깊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갈등이 노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여러 언론에서도 뭐 고위 당정을 할 때 이런 저런 신경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이를테면 논의 과정에서의 당연히 불을 치는 당연하지만 논의라는 그 자체의 특성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뭐 보안 수사권을 줄지 보안 수사 요청권을 줄지 이거는 뭐 야당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당정이라는 건 당과 정이 기본적으로 분리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논의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갈등이다. 뭔가 대통령과 당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이 아까 이제 그런 부분을 분석해 주셨는데 이제 임기 한 3개월 정도, 100일 정도 돼가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갈등을 빚는다면 상당히 그건 난망한 일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뭐 최근에 보도도 있었지만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나온 우상호 정청래 충돌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 예. 여러 가지 아마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불만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쪽은 아마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한쪽은 너무 나간다고 아마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건 당연한 권력의 논리라고 봐요. 특히 이제 그 당과 당 대표 그다음에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기거든요. 본인들의 선거가 3년 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지금 다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거고. 예. 그래서 조금 지금 민주당의 그 드라이브가 조금은 감정적이고, 조금은 그 뭐랄까요, 조금 그 강경론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패착인 건데, 윤석열 대통령 때 그냥 거부권만 행사하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의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노란봉투법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긴 대단히 부담스러운 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노동자들, 그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억류 상황 등과 관련해서 보면, 그다음에 이제 아직 그 이번에도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표단이 그 그냥 빈손 귀국했거든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 제약 속에 우리 경제의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 해법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권력의 논리만 너무 우선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예. 부분. 특히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의 주류들은 그동안에 봤던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이게 바뀐 세상, 미래의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겠냐에 대한 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도 지금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뭐 충돌, 균열, 갈등 그런 조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충돌, 균열, 갈등은 조금 과대 포장된 것 같아요. 이견이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그 검찰 개혁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이견이 있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권력 내부의 충돌이냐, 여긴 동의하기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00일입니다. 그 지지율이 지금 60%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글쎄요, 여당 대표가 아무리 자기 정치를 하는 거고 대통령의 임기가 5년 있으면 끝나는 거라 하더라도,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당 집단, 정치라는 결사체에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하더라도 레임덕도 아닌 지금 이 상당히 견조한 그러한 대통령과 갈등을 보인다. 그게 상상하기 어려워요. 정치 논리로 볼 때. 단지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또 훗날 생각하겠죠. 뭐 당대표 됐는데 제1야당 대표 여당의 대표인데 뭐 대권 생각하지 말란 뭐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당원도 의식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특검법도 그렇고, 특검법보다 뭐 특별재판부 같은 거 같은데, 검찰개혁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이견이 이게 당청 갈등이라든지 당대 갈등이냐, 이렇게 당정 갈등 이렇게 보기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얼른 관리에 들어가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저는 갈등이다, 충돌이다, 균열이다, 감기다 이런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우상호 정무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또 당 사이에, 정청래 대표 사이에 개혁의 방향 차이는 없지만 검찰 언론개혁 수위에 대한 견해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 최 교수님 설명 도중에 대통령 지지율 거셔서 된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3%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센 특검법으로 가봅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또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연장하는, 또 인력을 확대하는, 또 공개해서 이 발표하는 이 수사 진행 과정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신청했습니다. 자, 강 변호사님,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이 내용,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가처분 신청도 했고,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본안 청구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더 센 특검법이라는 것이 뭐 수사 기간을 늘린다라든지 수사 그 방향 할 수 있는 것들을 확대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헌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법 내용으로는 절차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법사위 내에서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간사 선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 나경원 의원이 저희 당 내부에서는 간사로 뭐 말하자면 내정인 것이죠. 근데 법사위에서 간사 선임 안건을 올려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법사위에서 했습니다. 근데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그 위원들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절차라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었다. 그래서 본회의로 올리기 전에 법사위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예. 그런데 조그맣게
아까 그 속보가 나온 것을 보면은 이 3대 특검법에 대해서 저희 여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를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3대 특검법에 대한 야당의 수정 요구를 수용을 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 당에서 수사 인원이 과다하다. 그리고 기간 연장을 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아직 한 80일 정도가 남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수사 기간이 특검법상 만료가 됐을 때는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이 이첩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특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이거를 여당 측에서 받아들여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만약에 저희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된다면 이러한 소송 같은 것들은 물론 이제 법사위 간사 문제는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취하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이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 관련된 부분이 철회된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이 3대 특검법 관련해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예. 이루어졌다는 속보가 나온 상황이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나경원 간사 이야기를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은 나간사 선임 문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밝혔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자 수정안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이제 최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장 변호사님께는 이 헌재에 이게 언제라도 다시 또 더 추가적으로 될 수도 또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더센 특검법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한 부분 인용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시는지요?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효력 정지 가처분이잖아요. 아예 그 효력을 좀 중단해달라. 근데 이제 법사위 단계고 본회의 통과도 하지 않았는데 효력을 중지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을 설득하기가 참 어려운 논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지금은 이제 특검 기간 연장도 국민의힘 의견대로 안 하기로 하고 인력 충원도 최소화만 하기로 하고 국민의힘도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필리버스터조차 철회할 정도로 지금 언론에서 평가가 나오는 것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라는 상황이 있는 쪽에서 이 가처분을 유지할 소의 이익 자체가 상당히 사라져버리게 돼가지고요. 이 부분은 뭐 취하를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취하지 예. 않더라도 기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서로 그냥 안 볼 듯이 각을 세웠는데 또 더센 특검법은 아주 파격적으로 또 진행이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특검법도 연장을 안 하고 특검 인력도 확대를 안 하고 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수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언뜻 이렇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그 보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저도 아까 방송 직전에 이제 그 봤는데 수정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수사 기간도 늘리지 않고, 근데 그게 기간, 인력, 대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 전부 이제 그 합의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특히 이제 특검도 3개가 있는데 내란 특검이 있고 김건희 특검이 있고 해병 특검이 있는데 모든 특검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얘기는 3대 특검이 다 수사 기간도 늘리고 인력도 늘리고 수사 대상도 늘리는 거.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3개 특검 중에서 어떤 건 더 늘리고 어떤 정도로 늘리느냐. 아예 안 늘리는 것도 있고 또 3가지가 있잖아요. 인력과 수사 기간 또 인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수사 대상이 있어서 그중에서 한두 개나 두세 개 정도 또 조금 더 서너 개 정도가 합의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전반적인 기류는 아직 제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네. 완전하게 지금 국민의힘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좀 다르게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서로 예. 아마 원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자신들에게 중요하다고 보이는 거를 놓고 상대와 좀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법사위 간사 선임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3대 특검 중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가 계속 나오겠지만 이미 그 약효가 다 된 사안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충격적인 얘기가 있을 가능성이라고보다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충격에 이제 사람들이 좀 면역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면 가장 우선했을 것으로 어떻게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거래가 그 사이에 계속 아마 협의가 또는 협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 내용만 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금감위를 이제 새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이제 일부 기능들을 합쳐갖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건데 금감위 설치법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조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어느 정도 좀 주고받은 것이 아닌가 싶고 3대 특검법 수정안을 11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까지 합의했다는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합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전 정말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도록 할 것 같고요. 자,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관련된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신혜 변호사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든 안 하든 결과에는 대세에는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은 뭐 정확하게 표결에 다 뭐 참여를 한다거나 뭐 자율적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을 결정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권성동 의원이 먼저 본인 체포 동의안 그 의결 과정에 있어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는 걸 예. 먼저 밝혔거든요. 당에서 입장을 밝히기 전에. 그때 장동혁 대표가 고맙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던 만큼 지금 이번 표결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의원들이 알아서 뭐 참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있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도 실상 지금의 국회 그 구조를 보았을 때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적인 수사로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2018년에도 강원랜드 사건 때 영장 그 청구가 들어와서 그때도 실제로 의원 신분이었습니다만 영장실질심사에 나갔는데 기각이 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장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경찰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체포 동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추후에 민주당 의원 중에도 이런 체포 동의안 대상이 되면 민주당이 참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텐데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통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개별 사안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게 존속하는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 그거 특권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내려놓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서 가결표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배반하는 것으로 읽힐 수가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여야 공히 여러 정치인들이 있을 때 아마 본인들이 이 공언했던 그 약속대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지 사안마다 또 다르니까요. 그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명징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장 변호사께서는 뭐 사안별로 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최 교수님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한때 이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기회에 불체포 특권을 국회의원의 특권에서 그건 물론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내려놓는 것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동의합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연원이 있긴 있어요. 면책 특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체포 특권이. 근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군사 정권, 독재 정권 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전혀 필요 없어요. 지금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체포가 되고 안 되고라는 게 일반에서 생각할 땐 잘못 생각하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예. 전혀 아니고 결국 영장 심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특권이에요. 그야말로 특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계속 불체포 특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국민들이 일단 뭘 한다고 불체포 특권씩이나 갖고 있느냐라는 여론이 워낙 많아요 지금.
과거에는 국회의원 숫자 줄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잖아요. 국회가 자초한 거예요.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자초했기 때문에 좀 불체포 특권 이 부분은 이번에 차제에 뭐 권선동 의원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어차피 하나하나 뭐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영장심사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거는 여야가 정치 개혁 차원 아까 박 교수님이 정치 개혁이라는 거 너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정치 현 주소예요. 아예 협치나 개혁의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국회 개혁도 해야 되고 이렇다면 전 차제에 어느 당에서라도 불체포 특권에 대한 논의가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헌법을 둔 상태에서 이 세부적인 법안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헌법 개정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박명 교수님 혹시 모텔러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뭐 저도 뭐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의견이고요. 아마 권성동 의원 경우에는 본인도 그 특권 포기 약속을 했고 또 본인 주장으로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거고 또 아마 조사 과정에서 그 통일교 즉 전 간부와의 대질을 요구했는데 그게 성사되지 않았다는 등 본인 입장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 적부심으로 넘어가든가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뭐 충분히 그 논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 지금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특검에서 아직 소환 조사를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학자 총재가 최근에 그동안에와 다르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본인은 이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영장 내용을 보면은 통일교와 함께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특검 측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 그 세계 본부장 그리고 이거 사진을 찍은 사람은 윤 본부장의 아내예요. 그 재정국장이었던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진술 이외의 객관적인 증거를 특검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유미 변호사,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혜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비위 사태를 수습 중에 있는 조국 혁신당 상황인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사태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조기 등판할 가능성 상당히 커진 셈인데 지금 이 시점에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하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조국이라는 정치인과 조국 혁신당을 좀 분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혁신당으로선 다른 대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국 혁신당이에요. 개인 사실상에 뭐 한자를 달리 쓴다 어쩐다 하지만 조국이라는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부터 조국이라는 정치인을 지우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정당이라는 한계가 있고 이렇게 당으로서는 큰 이 숙제를 떠안게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제가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카드를 찾은 셈일 텐데 문제는 이게 정치인이라는 개인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정치인에게 최상의 수일 것인가 본인이 조기 등판을 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그 중심에 서는 것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 그래도 한 부분 뒤에 물러서서 그러니까 좀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할을 하되 전면에 나서는 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악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 텀을 쉬어가는 것도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조국 혁신당의 현실이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결국 조국 혁신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국 전 대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강재림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실상 2차 가해의 가해자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가해자 2명은 당내에서 제명, 당원권 정지 1년 이런 징계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당에 있는 특히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면서 너희 몇 명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당이 혼란스럽다. 이러면서 피해자들을 괴롭혔고 피해자들은 지금 강미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나오면 출소하고 돌아오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대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 교도소에서 서신을 통해서 상황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 뭐 제명됐다고 하니까 다 잘 처리가 된 줄 알았다. 그리고 나와서 한 8월 20 이제 광복절 특사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8월 22일경에 강미정 대변인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나의 공식 일정이 다 끝나면은 보기로 했는데 너무 늦어졌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조국 대표가 결국에는 본인의 일정들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강미정 대변인의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를 할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저는 충분히 인지를 했다고 생각하고 조국 대표 나와서 한 것이 뭐 2030 남성 극우 논란 이걸로 이준석 대표랑 왈가왈부하고 이런 모습들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셨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조차도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강미정 대변인의 이야기를 보면 조국 대표가 지금 등판할 때인가 오히려 이분도 반성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이렇게 사건 자체도 물론 죄질이 안 좋습니다만 처리 과정에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하튼간에 이 조국 혁신당의 사태에 대해서 수습할 이도 조국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정 때문에 강미정 전 대변인의 이 요청 사항에 대해서 하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상당히 이 상황 자체가 조국 전 대표는 난감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 교수님. 그럼요. 이게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온다고 해서 수습할 대책이 있을까요? 의도치 않았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이 계기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조국 정치인 조국의 본질과 조국 혁신당의 본질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서 우리 장윤배 변호사님 지적하셨듯이 한자로만 달리했지 이게 사람 이름 딴 정당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인물 중심 정당 거의 사라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사당이죠 사실상에. 그러니까 뭐 지난 대선 때도 감옥에 있었지만 대선 지침을 당해 하달했던 적이 있고 조국의 결정 없이는 사실 조국 혁신당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비대위원장 복귀하는 거는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지만 네. 조국 정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조국 정치의 그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법여권 내에서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태가 수습이 될까요? 수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전 지금 이게 전반적인 조국 혁신당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형식 논리로 볼 때 조국 전 대표가 조국 지금 원장이 혁신정치 연구원장이 오는 게 맞겠습니다만 이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 이 성비리 사태 이게 아니었으면 역설적으로 못 온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계속 비판에 이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조국 혁신위원장이 조국이 계속 나오게 말하기도 어려운데 조국 혁신당의 혁신정치연구원장 이분이 계속 비판에 노출된다고요. 이거 조금 제가 볼 때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봐요. 좀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으면은 그냥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럴 때 당이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위기에 처하면서 계속 조국 전 대표가
이게 뭔가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없었다라는 말에 대한 비판이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여기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죠. 전 이 아주 역설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잘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다가 바로 그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조국 전 대표가 온다. 당의 대표, 사실상의 대표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전 그게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비칠까. 그러면서부터 이건 조국 전 대표, 조국 혁신원장, 정책연구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김어준 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은 의원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비롯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의 당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나선 그런 또 발언이 또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방송에 나갔었다. 65명만 방송에 출연을 못했고 그중에 한 명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곽상은 의원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자, 이런 발언의 배경 강전의 변호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유튜브 정치가 점점 과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속 내란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 전한길이라는 사람의 유튜브가 저는 중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본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의 유튜브로 좀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김어준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민주당의 핵심으로서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조차도 예전에 뭐 출연했었던 유튜브였고 지금도 대통령실 사람들이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고 총선 과정에서는 절하라면은 절하는 모습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해 보이는 듯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곽상은 의원 입장에서는 좀 본인이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서 정치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종로를 지역구로 하면서 초선 의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본인의 정치 생명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당내 쓴소리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의 주류 세력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좀 덕을 봤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박 교수님 선뜻 이해는 안 됩니다. 워낙 지금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막강하고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 인사들도 상당히 이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 전현직 대통령도 관계가 있고 심지어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여러 차례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막강한 영향력에 곽상은 의원이 대립각을 세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다음번 공천 받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스스로든 강요된 것이든 공천을 이미 포기했다라는 거고 차라리 그런 생각이면 이런 식으로 정면 승부를 거는 게 정치적으로는 더 그 효과성이 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당의 그 성격 변화를 그 웅변하는 국민의힘보다 조금 한 템포 지금 앞서가는 모습인데 당의 의사결정 과정, 특히 당직 결정 과정과 국회직 결정 과정에도 전부 지금 일정 부분 당원의 의사를 반영토록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이른바 당원 주권주의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당의 의사를 그것이 인선이든 인사든 공천이든 정책이든 입법이든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핵심 지지층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경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곽상은 의원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그룹 안에 속하지 못한 게 된 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본인 스스로 인정했듯이 그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하지 못한 안한 그런 60여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한 걸 보면 또 170여 명 가까운 의원 중에 100명이 넘는 의원이 출연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게 정책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레거시 미디어도 아니고 그러면서 보면 김어준의 영향력이고 또 지난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결국은 어심과 명심의 대결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었던 걸 보면 예. 아마 시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그 상당한 역할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서 보면 민주당이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과연 민주당에 좋은 것이냐에 대한 아마 이게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지금 최민희 의원과 관련해서도 보면 곽상원 의원의 판단과 최민희 의원의 판단이 서로 다른 거죠. 예. 근데 이거 레거시 미디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김어준 씨 방송도 레거시 미디어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출입 그 언론사에 김어준 씨의 이 방송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3대 개혁을 한다면서 언론 개혁을 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그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 허위 사실들이 굉장히 네, 문제가 되고 가짜뉴스를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 강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유튜브에서 나온 부분들은 뺐단 말이에요. 이 법안 안에. 그거 김어준 씨에 대한 부분을 뺀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더 지금 곽 의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도 예. 듭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박명호 교수께서 정청래 대표의 당선에도 김어준 씨가 상당히 기여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장 변호사님 민주당 내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상원 의원 쪽이 말이 옳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김어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무게를 싣고 있을까요? 지금 최민희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합방에서 말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 라면서 각상원 의원을 직격한 모양새인데요. 그러니까 누구 일방이 맞고 틀리고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곽상원 의원이 본인 개개인의 헌법기관이고 유튜브 정치에 명과 암이 있으니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 제기 방식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들을 좀 폄훼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그 문제 제기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이 한 17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65명만 김어준 씨의 그 뉴스공장에 나가지 않았다. 그 중에 한 명이 나고 나는 이렇게 머리 조아릴 생각이 없다. 그럼 나머지 출연했던 100명이 넘는 의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머리를 조아렸다는 소린가요? 생각도 없이 유튜브 채널에 가서 그러면 그냥 본인을 저자세로 그냥 입맛만 맞췄다고 폄훼하고 싶은 건가요? 좀 이 맥락이 없이 갑자기 이런 돌출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문제 제기 방식도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게 맞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 뭐 짧게 의견이 있으시다면 김어준 영향력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민주당 의원에서 거론되는 이 대목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 곽상원 의원의 이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정해야죠.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김어준 씨의 영향력을 의식하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기 어려울 거예요. 곽상원 의원에 대해서. 곽상원 의원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정치라는 게 물론 긍정점이 없지 않아요. 과거에 이른바 레거시 언론이 못했던 걸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뭐 전환기 씨 얘기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고성욱 TV도 그렇고 성창현 TV 뭐 이른바 이제 그 상당히 영향이 있는 극우 유튜버들이잖아요. 그 중에 이쪽에 좌쪽인 김어준의 뭐 겸손은 힘들다 이거잖아요.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강성당원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 의원들은 그 당대표 출마한 사람은 이 사람도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게 본질이에요. 뭐 지금 이 곽상원 의원의 문제제기 방식이 어떻다 이러는 건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현실이고 이게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고 뭐 최민희 의원은 최민희 의원 나름대로 또 입장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런 거 누가 잘했다 못했다 논평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한국 정치의 강성당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한국의 거대 양당들에 이 지금 유튜버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KBS 열린 토론의 유튜브 내용은 좋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그런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유튜브니까. 네네. 제가 말씀 유튜브는 KBS를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네. 자, 내일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는 날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또 어떤 걸 좀 더 이재명 대통령 뭐 이제 임기 100일 정도 남짓됐으니까요. 어떤 부분을 또 요청할 의견이 있는지 그런 뭐 건의 차원에서 좋은 차원에서 한 말씀 좀 차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장윤 변호사부터요. 저는 아마 이제 대통령이 직접 뭐 설명하는 자리니까 여러 의제가 올라올 것 같은데 예. 일단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외교도 사실상 이제 대북 관계에서도 실종됐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대북 관계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과 이런 좀 과거에 이제 최근 3년 동안의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그런 어떤 대안 같은 것을 좀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강전혜 변호사는요? 저는 내일은 아마 한미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집중되지 않을까. 지금 조지아 문제요. 예, 네. 특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다녀온 이후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은 부분, 도장 찍고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조지아 사태까지 연결이 된 것이 아닌가, 외교적으로 좀 무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게 돼버렸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내일 새벽 3시경에 아틀란타에서 한국인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을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10시 기자회견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속보를 보니까 이유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미국 측 이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외교부에서 내일 출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실 것이고 언론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자들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몇 가지 이야기들이 미리 나오고 있는 것 중에는 방금 전에 강전혜 변호사가 이야기하신 조지아 건도 있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완화된 기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가가 상당히 오늘은 또 오르는 또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최 교수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예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상이야 이제 여러 가지 긍정 부정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협치가 부족했다는 얘기도 할 것 같고 이제 그런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제 민생 행보라든지 민생 소비 쿠폰 한 거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화자찬으로 끝나지 말고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반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은 긍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전반적으로. 대체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야 관계가 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 여야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대통령이 뭐 국회 개입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야 협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야 관계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 때는 그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통합의 리더십의 방안은 뭔지 저는 그걸 좀 기대합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요? 네, 그 단기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다움을 보여주고 구심력이 되고 또 안정감을 보여준 측면에서는 아마 100일 현재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럼 아마 내일 100일 기자회견, 벌써 두 번째 기자회견이잖아요. 100일 만에. 네. 보통 100일 내에 안 할 만도 하는 일인데 두 번째 기자회견 하는 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겁니다. 알려주고 싶은 말 많을 거고. 그러니까 정치인 이재명으로서의 성공을 이제 마무리하고 대통령 이재명으로서의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인데 이게 이제 100일까지는 괜찮을 거고 아마 1년까지는 최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 어젠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그 양도소득세 말씀하셨는데 이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또는 이런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일 거예요. 이게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의 발전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만 아픈 선택도 해야 되는 상황에 앞으로 계속 놓일 거라고 하는 부분. 예. 이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 이게 결국은 국회라고 하는 정치 과정을 통해서 양당 간의 어떤 정책 합의와 이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계속 이 상태로 가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구조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줄이고 이제는 그런 좀 더 깊은 고민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선택적 전략적 접근이 대통령 이재명으로서의 성공으로 가는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어떤 내용일지 좀 확인해 보겠고 지금 화제가 되는 뉴스가 있어서 이걸 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장관급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가 내정이 됐습니다. 공동위원장이니까요.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장, 또 박진영 JYP 또 위원장. 장 변호사님,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JYP 엔터 주가도 올라가는 네. 그 상황도 나오는데 어떤 효과일까요? 파격 인선이기도 한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 위원회의 명칭 자체가 대중문화 교류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의견을 수렴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K 컬처의 한 복판에 정말 많은 아이돌 그룹을 성장시키고 해외 진출시키고 그 노하우가 축적된 그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를 이 노하우를 청취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맡긴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까지 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보도가 나온 기사의 댓글에 트와이스를 매일 볼 수 있나요? 스트레이키즈는 이제는 정부 행사에 매번 참석이 되나요? 뭐 이런 또 내용들도 올라와 있는데 강전혜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박진영 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갔다는 게 보여주기식의 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박진영 위원장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문체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권 하에서 정말로 우리 K컬처를 해외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정말로 실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 위원회로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도 뭐 네, 그 박진영 씨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시간을 너무 많이 안 빼는 게 오히려 이분을 돕는 거고 그 K 컬처가 더 번성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부가 개입해서 성공한 일이 별로 없어요. K자 들어간 것 중에.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보면 이벤트에 그치지 말고 예. 정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오히려 그걸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방식이지 알겠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순간 오히려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최 교수님 아주 짧게 이 박진영 발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네. 대중 교류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문화부 장관이 뒷받침한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KBS가 성견지명이 있었을까요? 또 JYP와 함께 또 딴따라 KBS에서도 공연도 프로그램도 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